안녕하세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은 K 콘텐츠 산업 수출 구조와 정책 방안을 발제하게 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용관입니다. 순서는 수출 구조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수출 경쟁 분석 그 결과, 그다음에 수출 거래 유형 분석, 시사점 이렇게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수출 구조 분석의 여기 제목에서 아주 구조 분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쭉 리서치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구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거래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시적 입장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상품이나 해당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적 미시적 이슈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는 유형이더라고요. 저희는 연구에서 두 가지를 했고요. 그에 해당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조 분석의 필요성, 이 부분은 항상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혁신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와이프에서 매번 발표하는 주제인데요. 인풋 요소가 있고 아웃풋 요소, 총 6개의 요소를 지금 분석을 해서 전 세계 국가 198개국의 혁신 지수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아웃풋 요소 중에 창의적 성과라고 있습니다. 창의적 성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 산업의 부분 아웃풋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수출 부분,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얼마만큼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혁신 지수 보시면 20년하고 23년 비교했을 때 동일 주사로 저희가 이제 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 중에. 그런데 창의적 성과 같은 경우는 17에서 5위. 상당 부분 그 세계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그 지수를 통해서도 상당히 이쪽 부분에 혁신 지수,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이 한 50%를 차지하는 경제 구조 안에서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다. 그 3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뭐 쥐라기 파크 아주 옛날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지 그때 시작했잖아요. 뭐 쥐라기 공원 하나 흥행하면 우리나라 60만 대의 자동차 판매량과 똑같다, 막 이런 기사가 뭐 조선일보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반도체를 넘나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특히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미지의 영역입니다. 뭐 서비스 수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아직 법안도 명확히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아직 모호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비스 섹터 중에 콘텐츠 산업이 흑자를 22년도에 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서비스 산업을 수출하는 국가다라는 위상이 섰고,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우리가 지금 도약해야 될 부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출 콘텐츠 부분의 수출은 어쨌든 이게 브랜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많아서 저희 소비재 등등에서 이제 효과도 상당히 크다.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면 수출 콘텐츠가 1억 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이 1억 8천 달러 증가한다는 이런 팩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콘텐츠 부분이 진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소프트 파워도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인덱스 같습니다. 소프트 파워 인덱스, 그 중에 대중문화 섹터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소프트 파워는 28에 11이 증가했고 그 대중문화 섹터 같은 경우는 8위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베스트 컨트리라고 이게 왓튼 스쿨에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여기 US 베스트 컨트리 랭킹이라고 해서 이거 매기는데 173개국에 매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컨트리 레벨은 저희가 20위 정도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 영향력의 섹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섹터 중에 문화 영향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에 20위였다가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은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시계열성이 가능한 데이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수출량을 콘텐츠 산업 을 매저하는 그 통계 조사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우리가 암만 잘해도 세계가 더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 수준이 가능한 데이터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측정의 오류도 좀 있고 비효율성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은 것은
일단 이것도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작권, 그 지적재산권 수지를 전체적으로 인증은 외환의 거래량으로 측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 중에 지적재산 수지를 그 외환의 거래액으로 지금 측정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 이제 뭐 문화예술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수출과 수입 부분을 매주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국가는 아닙니다. 153개국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매저를 해가지고 상품 수지는 명확한데 서비스 수지는 이제 가늠해가지고 그 외환에 왔다 갔다 한 거래액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십몇 년간의 듀레이션을 저희가 살릴 수도 있고 153개국의 그 국가의 모든 데이터의 수출과 수입, 특히 물론 그 범위가 성넓긴 하지만 콘텐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부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저기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경쟁력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점유율, 그럼 이제 RC의 현지 비교 우위 지수, 특화 지수로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콘텐츠 수출이라고 하면 뭐 해외 전시장에서도 수출했니 아니면 뭐 해외 직접 가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현재 이제 플랫폼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경로나 수익 배분 구조가 다각화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형화되려면 실제로 니네가 유통업자를 활용하고 있어 아니면 뭐 유튜브나 직접 올리고 있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플랫폼도 폐쇄형이 있잖아요. 폐쇄형이라는 OTT 같은 건 사실 폐쇄형이거든요. 그리고 개방형 같은 경우 유튜브나 아니면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자기가 개방적으로 모든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개방형 유튜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수출업자도 직접 수출을 하는지 간접 수출을 하는지 이런 카테고리로 해서 매트릭스로 해서 수출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네, 1차적으로 한국 수출 경쟁력 분석 결과인데요. 이제 결과는 분석법인데요.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혼산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12개 장르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장르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제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일치시켜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그 유엔에서 EBOPS라고 해서 Extended Balance Payment 서비스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요게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무역이나 통상 협정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죠. 요거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외환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 53개국도 이런 메커니즘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낸 거는 위에 보시면 시청각 및 관련 제품의 복제 및 또는 라이센스, 그다음에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 이게 라이센스와 이제 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카테고리에서 성장 서비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랑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 안에 게임 분야를 좀 저희가 이제는 매저를 해가지고 게임 분야를 했고 정보 서비스업은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뉴스 제공업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 이렇게 이제 패킹을 해가지고 요 세 개의 카테고리에 그 전 153개국의 그 수출과 수입을 구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에 20년까지 어나운스가 돼가지고 13개 년도로 했고 최종 분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시청각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정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예,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국제시장 점유율입니다. 요거는 점유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해당 세 개의 카테고리의 수출량, 서비스 수출량입니다. 10년도 0.42%고요. 20년에 2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을 막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년에 돼서야 이제 2% 정도의 수준 전 세계에서 20 서비스에서 콘텐츠 산업 서비스가 차지하는 2%, 21년도 2.36. 코로나 때 우리가 상당 부분 이펙트 있는 콘텐츠도 많이 나왔고 그때 상당히 디지털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효과가 정확히 나타나서 현재 2% 수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RCA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비교 위에 있는 비교 열이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기준은 1입니다. 1. 1이 넘으면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없다를 매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10여 년부터 콘텐츠 산업이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다, 수출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19년 이후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게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게 판별됐고 실제로 이때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랑의 불시착, 기생충,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게 막 터질 때 OTT나 그럴 때 할 때 그때부터 이제는 저희들 상류를 좀 받고 서비스 라이센스 피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역 특화 주스는 저희들이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 막 들어오고 스크린 쿼터즈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는 해외에 콘텐츠들이 엄청 들어온다, 막 위기를 느낀다, 막 그랬는데 실제로 13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바뀐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12년도에 저희가 저는 이거 분석한 다음에 과연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막 찾아봤거든요. 저것도 막 기생충이 됐다, 시기별로 막 찾아서 했고 이것도 보니까 12, 13년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그때 말춤으로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예, 그때가 그 포인트였고 그때부터 이제 키크 포인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 해외에 거래액이 많아지고 해외에 이제 외화가 서비스 산업 중에 콘텐츠 산업 쪽으로 진입되면서 외화가 많이 획득되는 기본이 돼서 그 이제 무역 특화 지수 자체가 수출국으로 바뀌었다는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일단 게임 쪽하고 정보 서비스 빼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면 영상, 음향, 그러니까 대부분 음악 콘텐츠랑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이죠. 그 카테고리만에서 보다 명확히 봤는데 비슷한 추이입니다. 비슷한 풀이고 여기서 좀 시사점이 이제 저작권하고 저작료 수익하고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콘텐츠를 그냥 사용료 주고 판 거고 저작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RS를 한다든가 아니면 라이센스 피를 받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권한으로 판권으로 이렇게 받는 건데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국 부분에 대해서 저작료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팔아서 그냥 한 번에 함께 파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올라간 거니까 해당 상품에 대해서 판권을 팔아가지고 라이센스 피를 받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점유율, 그다음 이제 현시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과거에 1%도 안 되는 구조에서 2%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 2019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콘텐츠 산업이 수출량이 막 증가했다고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비교했을 때 비교 열의에 있는 제품이었다. 19년 이후에 드디어 경쟁 우위 제품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수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가 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올라왔다. 또 하나가 13년 이후에 실제로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바뀌었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래 유형 분석인데, 거래 유형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수입사와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지 여부, 요건 이제 수익 배분 구조의 여부죠.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수입사와 가격 결정하는 거는 해당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유통사랑 계약했을 때 딜을 하잖아요. 이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플랫으로 계약해서 다 넘길 것인지, 아니면 뭐 거기서 레비뉴 쉐어를 할 것인지, 미니멈 개런티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 그리고 그게 아닌 구조도 있습니다. 아닌 구조는 뭐냐면 유튜브나 앱스토어는 정해져 있어요. 뭐 계약이 딜이 없습니다. 올리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거기에 7대 3이면 7대 3. 그죠? 그런 구조로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중간에는 중간 유통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건데, 중간 유통자라는 거는 내가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내가 올리면 물론 플랫폼을 통하지만 소비자가 바로 내 콘텐츠를 보는데, 간접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안 하고 어떤 에이전시 또는 유통 배급사를 통해서 상품을 전달받고 그다음 이제 피를 주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유통 관련된 글로벌 유통 관련된 구조는 맡기는 구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출 거래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 방송, 게임사를 다 종합적으로 인터뷰하고 이렇게 구조해 본 결과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유통사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죠. 제작을 하고 제작사가 유통사에 주고, 유통사는 뭐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주고선 거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구조. 가격 관련된 별도 계약을 하죠. 그리고 중간 유통 사업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구조인데요. 요건 대표적인 게 OTT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해외 OTT. 가격 별도 계약합니다. OTT랑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 만났을 때 거기랑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약 구조를 하고, 대신 중간 유통 사업자는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OTT로 가는 거기 때문에. OTT 말고는 중간에 뭐 배급사라는 에이전시 같은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형 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 스팀이나
앱스토어 같은 걸 볼 수 있죠. 가격 관련 별도 계약 없습니다. 왜냐하면 7대3으로 나눠지면 정확히 있고 뭐 광고 해당 카테고리별로 정확히 정해진 대로 그냥 나오는 거고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페이퍼시스로 너 이만큼 벌었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간의 유통 사업자 구조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통사 유형은 모든 유형에서 갖고 갈 수 있고 폐사형 유통, 폐대사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영상 콘텐츠가 대부분이고 개방형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거의 게임 쪽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각각의 구조에서 저희는 뭐 여기 법인세, 뭐 원천세 이런 걸 봐가지고 어디서 이제 조세 문제가 나타나고 이렇게 봤고 그런 얘기는 이제 조세 이슈니까 좀 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유통사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되나? 몇 가지 유행이 될지 모르지만 콘텐츠 저작사가 있고 저작사가 배급 세일즈, 국내 배급 세일즈, 뭐 해외 배급 세일즈 연계해가지고 각국 A, B, C국에 그 계약된 그 국의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게 중간 유통 과정이 있고 해당 콘텐츠 제공자는 국내 사업자 또는 해외 사업자한테 계약서를 써가지고 수익 배분의 어떤 그 유율을 정하게 되죠. 이런 구조가 이제 유통사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큰 이슈였거든요. 과연 지금의 이슈가 뭐냐면 어떤 게 수출이냐. 그 전자적 무체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잖아요. 그게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수출이냐는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가지고 관세를 정해서 해당 국가로 가면 끝인데 여기서는 되게 복잡한 구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통사 유형을 봤을 때 이게 제작사가 수출 기업이냐 아닌가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구조에서 보면 그 저작자가 그 국내 대행사를 통해서 요거를 판권을 계약을 해서 진짜 여기서 계약을 해서 이제 수익을 받는 거고 국내 대행사는 해외 플랫폼이 없으니까 해외한테 계약을 해서 해외 플랫폼이나 방송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소비자한테 갔을 경우 실제로 직접 수출자는 요 수출업자는 여기 국내 대행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어떻게 외화가 들어온지 몰라요. 수익 배분을 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국내 대행사를 뿌려주고 국내 대행사가 레비뉴 쉐어만큼 계약서만큼 그 돈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수출업자인지 전혀 인지도 못하고 수출업자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의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유통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출 기업으로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수출 기업의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요것도 있는데요. 요것도 이슈였어요. 이게 지사를 둔 건지 법인을 둔 건지에 따라서 수출과 수출이 아닌 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해외 지사를 둔 거는 해외 지사에서 그냥 여기서 약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경우는 지금 해외 지사를 통해서 그 해외 플랫폼이나 방송사를 통해서 어떤 수익국에 소비자한테 유통됐을 경우 그럼 해외 지사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 이 외화가 해외 지사를 통해서 제작사로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자체 이동으로 해서 수출로 판단되는데 만약 법인인 경우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돈을 갖고 있다가 이게 생산품의 수출량이 아니고 나중에 배당 수익으로 벌 수 있어요. 배당 수익. 별도의 자사니까. 그럴 경우는 이건 자본 수입입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상품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수입이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이 수출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본의 이동이지 생산물의 이동으로 잡히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이게 요걸 매저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게 매저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고 요게 정리가 안 되면 콘텐츠 산업 통계를 뭐 조사를 해도 요것을 구분해서 우리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딘 데는 여기를 다 포함시켜서 수출로 잡는 데도 있고 어디는 다 빼고선 요것만 수출을 잡으면 실제로 수출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사형이고요. 폐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OTT고요. 여기도 이 OTT랑 콘텐츠 사업자 계약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수익 배분 구조를 제작비나 이용료를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이 OT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할 수 있어요. 뭘 정하냐면 이 각국의 A, B, C국을 하는데 보통 같은 경우 제작사가 네가 해외 OTT니까 넷플릭스한테 예를 들어 넷플릭스한테 미국, 유럽은 네가 해. 대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뭐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는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떤 영화 같은 것도 있으면, 영화 같은 게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한국은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안 보여주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도 자기들이 할 건과 그 제한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또 이슈인데, 한국 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가 글로벌 OTT 통해서 한국 이용자가 시청될 때, 요 구조를 한번 보시죠. 요 구조. 제작사가 넷플릭스한테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아서 어떤 콘텐츠 A를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한테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납품을 해서, 납품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가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상품의 수출인가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방송 영상이 어떤 그런 구조가 있는데, 만약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료나 어떤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한 다음에 완성품을 받는 경우는 사실 상품의 수출은 아닙니다. 노동력을 쓴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출로 잡히지 않고, 이게 실질 노동력을 이용하는 노동력의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상품 수출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런 경우는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IP를 갖고 있어요. 그럴 경우 해외 플랫폼한테 전송권이나 아니면 어떤 전송권을 팔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전송권을 팔던가 아니면 전송권을 이전시켜서 어떤 수익 배분을 하는 구조는 수출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구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투자를 받잖아요. 투자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상품의 IP 저작권은 그쪽에 가 있을 경우는 우리는 사용료나 라이센스 피를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출 잡히지 않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구조가 현재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뭐 이슈상에서는 뭐 IP를 뺏겼다, IP가 우리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구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국 이용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판 경우 여기에 이제 해외 플랫폼이 여러 국가를 가잖아요. 이 안에 한국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건 수출이 아니고 한국이 요 해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해서 이렇게 수출한 게 아니고 한국 기준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다. 그런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개방형인데, 개방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튜브 앱스토어가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 콘텐츠가 주요하게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계약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서 뭐 7대 3이든지 몇 대 몇이든지 그 룰에 따라서 수익 배분은 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국, B국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알아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돼 있고, 국가도 오픈돼 있고, 거래도 없고, 이런 구조로 해서 세계 시장에 소비자한테 콘텐츠가 올라가면 전송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게임 개발사가 실제로 글로벌 앱스토어한테 이제 올렸을 때 이렇게 지금 A국, B국, C국한테 지금 모든 국가들의 소비자들이 그 게임을 이용한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렇게 했을 때 앱스토어에 장에 정산해가지고 이렇게 게임 개발사한테 그 정해진 그 매출액을 주는 거죠. 이때 이제 각국의 원천세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당 수익을 꽂아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원천세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사가 이제는 실제로 여기 글로벌 플랫폼 앱스토어에서 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 개발사가 수익국한테 내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는 세 가지 유형인데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이게 지사인지 이게 본사인지, 그리고 간접 수출자인지 직접 수출자인지, 또는 이게 IP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팔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외환에 대한 외환 정보는 다양하게 혼재돼 있고, 통계조사도 이제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사의 응답자들이 수출에 대한 유형이 정확히 분리가 안 되면 어쨌든 측정을 할 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명확하게 이 서비스 부분의 수출은 사실 그 상품 수출처럼 어떤 관세에 따라서 물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조사한 것 중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콘텐츠 기업 1000개 조사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120개 찾는 게 대부분 자기들이 수출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120개 이게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일단 콘텐츠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유통사 유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시하고 국내 또는 해외 배급사를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게 42%, 폐쇄형 그리고 OTT를 하는 게 15.1%, 개방형 앱스토어나 또는 그 유튜브를 통해 30.1%, 나머지 기타 유형 12.9%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해서 OEM을 받아서 이제는 그 외화를 벌어들이던가, 그런 식의 이제 구조가 12.9%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는 앱스토어가 크고, 영화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유통사, 유통 배급사, 수입사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 애니메이션 방송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 방송 쪽은 요거 말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물어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여기 폐쇄형 플랫폼 OTT 부분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애니메이션도 그렇더라고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약간 영상 쪽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 시사점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데이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요 수출에 대한 개념은 그 해당 사업자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아는 거는 재무 세무 하시는 분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이 들어온 걸 정확히 매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외납세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해외 거래에 대한 세계들을 세무적인 그 이슈를 항상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된 상태여서, 이분들이 정리된 거를 수출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한다면 수출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출 시장이 아직 그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그 장르별 기업 규모별로 약간 생각하는 개념이 약간 상이하긴 한데, 상이해도 어느 정도 이제 트리거를 갖고 유형화하면 충분히 수출의 콘텐츠 산업의 수출을, 그 무채물의 수출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가능할 수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 효율성하고 효과성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콘텐츠 산업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다양한 출처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콘산통계도 그 조사를 할 때 수출에 대해서 그 수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의 거래량을 통해서 뭐 지적재산권 수지라든지 그런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의 다양한 유형이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특히 아까 그 법인하고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에 막 돈이 들어오고 이게 수출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그 배당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게 이 A 상품 때문에 된 건지, 이걸 측정하지 못해서 실제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구조의 조사가 좀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그 연구의 조세 이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뒤에 결론 부분에 좀 넣어놨는데, 실제로 좀 가능할 때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콘텐츠 기업들이 한 10만 개 이상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콘텐츠 수출 정책을 해서 콘텐츠 그 산업 통계를 쭉 보면 응답하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수출액을 알고 거래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는 기업들이 500개 정도 기업 정도예요. 그 500개 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한 번에 좀 고민을 해서 조사 체계를 잘 잡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배급사, 그리고 콘텐츠 좀 기업이 커가지고 제작 플러스 유통 배급을 하는 데가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기업들이 이제 500개 기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 산업 중에 상장사가 15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터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 사업체가 이제 0.14%안 되는데, 수출액을 그 상장사의 수출액을 규모를 합쳐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이렇게 따져보면 요 0.1% 14%의 기업들이 전체 수출액의 73.4%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7개가 73.4%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한 350개 정도가 한 28%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출을 타겟팅해서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보다 좀 체계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다. 가능하고 우리가 시계열 자료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500개 기업을 물론 조사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 500개 기업을 유지 관리한다면 패널 자료도 구축해서 훨씬 더 많은 정책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가 요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통사를 통해서 가면 그 자기가 수출 기업인지 몰라요. 근데 간접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수출은 원자재 및 중간재를 제공해 가지고 해당 상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 간접 수출자가 되면 수출 기업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수출 기업들 되게 인센티브 많죠. 융자 대출도 있고 자금 조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수출탑에서 뭐 상도 받으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혜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다 수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완성품을 하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그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 간접 수출자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 되겠죠. 부품을 만들던가 아니면 모듈을 만들어서 뭔가를 같이 구성해주는 그 기업들이 수익을 배분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을 배분해 줄 때 구매 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명확히 써줘요. 그러면 이 기업이 요만큼을 수출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출 정책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물량 개념이 있는 상품 베이스로 지금 구매 확인서가 돼 있기 때문에 무채물인 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기업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서 그 유통 배급사한테 우리 수출 기여도가 이렇다라고 증명을 해줘. 그래서 억지로 이제는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 써서 이렇게 수출 기업을 인정받고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공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3차 계획을 발표하신 거 아실 거예요. 그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 3차 계획을 6월 달에 발표했는데 제가 저희 뭐 이제 내부에서 이제 분석하기는 핵심은 기존에 보다 훨씬 더 수출에 방점을 찍고 어쨌든 수출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이나 그런 걸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해당 부처에서 뭔가 수출 지원 정책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정보를 구축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출 기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타 부처에서 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수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하나의 처음에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차피 자기 콘텐츠가 해외에 나가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OTT에 올려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수출 기업으로 아닌 게 인정이 되고 수출 기업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 구매 확인 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다. 제가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 제도 개조는 100%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그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콘텐츠 기업 중에 수출을 실제로 실적이 있는 기업 중에 22% 120개 중에 22% 알고 있었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는 그 활용한 경험은 14.8% 되게 낮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한다. 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돼도 우리가 해당 그 창 제작하는 기업들이 간접 수출자로 인정받고 뭐 중기청이나 산자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정책들, 무역협회에서 주는 코트라에서 주는 수출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받을 수 있는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출 진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